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아침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상호관세를 발효했는데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밤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일파만파 이야기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면 미국의 연방법원, 정확히는 연방 중에서도 국제통상을 담당하는 연방국제통상법원 이 3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당초에 이제 중소기업 5곳과 오리곤주 등등의 한 11개 주가 이제 원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2개에 대해서 소송을 걸게 된 건데 첫 번째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이제 펜타닐과 관련해 가지고 매겼던 그 펜타닐 관세라는 부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두 번째 이제 4월 초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막 표 들고 와서 뭐 베트남은 얼마, 뭐 한국은 얼마 했던 그 상호 관세가 실질적으로 이건 위법하다라는 쪽에 소송을 걸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고 승소, 즉 트럼프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무효다. 현재로서는 라는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럼 안 내도 돼요? 현재까지는 1심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결과, 이 연방국제통상법원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트럼프 측, 또 백악관에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전형적인 사법 구태타다 하고 비선출적인 판사들이 판을 흐렸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발, 비판하고 있는데요. 향후의 흐름을 보면 그 다음 항소법원으로 가겠죠. 그런데 문제가 항소법원은 트럼프 쪽이 이기던 아니면 원고, 앞서 말했지만 이제 원고는 그 중소기업 5곳과 오리곤주, 이건 무효라고 했던 그 원고들이 이기던 가겠죠. 그다음 또 상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결국 마지막 판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모든 것들이 멈춤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불확실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떨어진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수치면서 지금 환호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초에 이게 90일 유예, 뭐 며칠 유예라는데 그 유예 차원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게 협상 자체도 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협상을 마무리 지었던 영국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현재 법원이 그 자체를 무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과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이 법원의 판결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게 좀 재밌는데 이 상호 관세가 있고 우리가 품목별 관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각각의 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매겨졌던 이 품목별 관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통상무역법, 그러니까 무역확장법, 통상확장법이라고도 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슈퍼 301조를 가지고도 이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 연방법원에서 문제가 삼은 것은 왜냐하면 원래 이 관세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의회 승인이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안 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대통령이 네. 직권으로 하려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법에 따라서 이걸 근거해서 자기가 대통령의 명령으로 내릴 수 있냐라고 한 법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법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서 자신이 상호 관세도 매기고 펜타닐 관세도 매기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법원 판결을 좀 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가지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상호 관세는 과하다 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법, 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가지고 상호 관세 같은 관세를 때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은 이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뭐 조목조목 항목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들어왔던 부분은 미국의 무역 적자는 실은 미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지 이걸 가지고 상호 관세로 극복한다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미국의 연방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글쎄요 이제 이 상호 관세라는 것이 꽤 긴 시간으로 흘러가고 불확실성으로 될지 안 될지조차도 빠져버리는 그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가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앞서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협상을 했어요. 네. 그럼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할 건가? 네. 궁금해지는데요. 뭐 후속 예. 보도들이 나오겠지만 협상을 맺은 곳들도 멈춤이죠. 그 협상 내용이.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게 일단. 예, 네, 이 자체가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최종법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은 없던 일이고 지금 협상을 하는 국가들이 문제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 백악관도 아마 비상 소집이 걸린 것 같은데 협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체도 이게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실컷 협상을 했는데 이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도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무효다, 펜타닐 관세가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론대로 하려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새 정부도 6월 3일 이후에 나오게 될 텐데 이거 협상팀을 꾸려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방위비 같은 것만 따로 떼어놔서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오늘 내일 정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입장 표명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보도를 좀 보면 이거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품목별 관세는 살아 있는 거잖아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가지고 지금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만 때리고 있는데 막 품목별 관세 폭탄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 하나가 있고 이게 결국은 의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니까 법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하원, 상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으니까 의원들을 막 압박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가상화관세 입법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글쎄요, 그 하나하나 자체가 될까 말까의 굉장한 지난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시작했던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정말 엄청난 암초에 부딪힌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오락가락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나쁘다고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또 불안해지는 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면 이런 면을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걱정하는데 제가 네. 앞서도 말했지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지금 뭐 뉴욕 어때요? 시장도 네. 엔비디아 실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좋습니다. 2,700선을 재탈환하는 또 요즘 연일 급등세를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새로운 정부, 어느 후보가 되든 두 후보 모두가 지금 증시 부양에 대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 하나도 지금 대선 테마로 훈풍이 불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 트럼프 관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이런 수출 국가잖아요. 이게 지금 어찌됐건 30일 이후에 90일 유예라고 해서 7월부터는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암만 빨리 잡아도 7월에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여름 이후 가을로 넘어가게 될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주식시장에 랠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1.9% 올라서 2,720선 네.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조금 미뤄진 거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안심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네. 인하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겁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네. 인하는 이 자체로는 솔직히 그 다음 판까지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 물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오늘 기존의 1.5%에서 0.8%로 낮췄습니다. 반토막이네요. 예, 그만큼 최악의 한국 경제다. 그러면 당연히 통화정책의 핵심인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없었네요. 이걸 뭘 네. 어떻게 하려고 해서 낮췄다기보다는 그만큼 좀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게 많은 것 같지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성장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외환위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죠. 마이너스 4.9%였었고 2008년 말 금융위기 터지고 그다음 2009년 때도 가까스로 0.8%.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예상치 0.0%대를 맞췄었고요. 코로나가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역성장한 거는 외환위기하고 코로나가 마이너스였는데 그 다음에 제로 성장률이 지금 금융위기 때만큼이라는 거예요, 올해가.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어떤 명확한 액면적인 위기가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저성장에 또 이런 성장 정체, 이 침체의 늪에 빠졌다라는 것은 한국은행으로서도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로 왔었는데 저는 당초에 이달은 아닐 것이라고 좀 본 것이요. 바로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한국은행 판단에는 이번에 금리 인하 자체가 향후 있을 뭐 어떤 이제 표심이라든가 네. 이런 결정에 큰 영향을 대선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뭐 자체 판단을 좀 했던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는 것 하나,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환율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환율이,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봐야 되겠지만 뭐 한때 1,360원대까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낮출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암초에 걸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는 관세 협상을 하면서 한쪽에 환율 협상도 같이 해서 상대국의 통화를 절상으로, 약달러 정책을 피려고, 이게 세트인데 지금 이게 암초에 걸렸기 때문에 약달러 정책도 지금 미궁 속에 빠졌거든요. 당장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갔던 게 지금 100으로, 그러니까 다시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 거는 이거 좀 생각 없이 했는데 다시 환율이 좀 요동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은행도 이게 지금 트럼프 쪽이 워낙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면 달러가 다시 힘낼 수 있거든요. 이 환율 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꼭 이번에 또 너무나 안심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376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이것만 보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지금 관세 네, 뭐 또 이런 바뀔 거,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거하고 연계지어서 봐야지 뭐 이 선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보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환율이 네. 그동안은 저는 이제 이 트럼프 관세가 계속가면 관세 협상 가고 환율 협상 가면서 관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약달러 상대국의 절상을 이제 요구하는지 이런 시나리오로 갔는데, 이 한축 관세 협상이 지금 좌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 협상을 할 필요도 없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도 뭐 새로운 정부가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만나자고 하겠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법원 판결이 있는 건데 무슨 협상을 진행할까요? 이게 될지 안 그럼 될지도 모르는데. 평론가님 입장에서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서둘러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맞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예. 협상에 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대표적인 건 저는 일본을 좀 예, 봤으면 예. 좋겠고요. 아마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쪽에서, 동아시아 쪽에서 뭐 협상이 거의 최종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도 오늘 판결을 몰랐겠죠. 그렇다면 그 언급된 나라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나라 대통령도 이게 무효인데 그 협상을 도장을 뭐 얘기한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먼저 뭐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른 국가들의 협상을 어떻게 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조건을 내걸지를 좀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잠깐 이제 못했던 이야기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고민을 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 또 대출 많이 땡기겠죠. 그러면 가계부채, 그럼 또 집값 상승,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더 많이 실은 비컷해야죠. 지금 제로 성장률을 얘기하고 0.25도 안 되는 건데, 그 역시 거기에는 집값이랑 가계부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도 분명히 이 점을 모를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이제 새로운 정부, 뭐 이재명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이제 주식시장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뭐 증시가 올라야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금리 내렸잖아요. 그럼 돈은 또 어디론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만큼은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 어떻게든 좀 물꼬를 좀 내서 이제 증시 쪽으로 좀 흘러가게 하고, 여기에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코리아의 그동안에 증시에 저평가된 부분들을 함께 해결을 하게 된다면, 집값이 올라서 소비로 이어지는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가 있고요. 주식이 올라서 나 돈 벌었네 해가지고 또 돈 쓰는 소비 효과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주식 쪽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이게 다 대출을 끼고 사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근데 다음 달 이자 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돈의 물꼬를 이제 금리하고 또 돈 풀리고 또 하게 추경하고 할 때 이걸 제발 주식으로 좀 물꼬를 틀게 된다면, 저는 그동안에 저평가됐던 K증시의 저평가도 해결하고, 지금 내수가 워낙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소비 진작의 효과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새로운 정부에게 바람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네. 고민. 이제 또 금리가 지금 2%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까? 2.5%까지. 이제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말씀을 하셨는데 8월에도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던데 그렇게 네. 보십니까? 일단 한국은행 네. 자체가 향후에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꽤나 노골적인 거고요. 이제 추세적인 우리의 한국의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라는 것을 밝히게 된 거고, 우리도 미국의 점도표처럼 이창용 총재 오고 나서부터 3개월 이제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해주거든요. 이번에 6명의 금통위원 중에 의견을 받아봤더니 4명이 인하, 2명이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인하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2%포인트 또 우리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추겠다라는 지금 한국은행의 이제 이런 또 의향을 또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오늘 밤 내일 밤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